올해 할아버지 강, 내강 입을 수가 있다 그래.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도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황혼의 노래 저희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조영남 선생님 노래죠. 지난주에 설 명절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요,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요, 조용히 늘어나는 숫자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별입니다. 황혼이혼인데요. 황혼 이혼을 한 친구도 있으니까요. 자기들끼리는 합의를 이미 다 끝내놓고 얘기를 끝내놓고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 나는 뭐야? 그냥 돌놀이야, 돌놀이? 내가 이제 50 중반 때 갱년기가 심하게 왔는데 다 싫어. 다 싫어. 내가 나를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그 어느 날 김태환 씨가 그러더라고. 우리 이혼해야 되냐? 자, 이렇게 연예인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본인도 고민하고 주변에서도 고민하는 게 황혼 이혼인데, 이게 제가 앞서 설 얘기를 드렸는데 명절 전후에 이런 고민을 왜 더 깊어지게 되죠? 뭐 설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 명절은 가족 갈등과 불만이 폭발하는 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자주 안 찾아오냐, 네. 뭐 혹은 왜 나만 전을 붙여야 되냐, 뭐 누구는 용돈이 다르다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갈등이었다면 네. 30년, 40년 이상 참고 살아왔던 분들이 누적된 진짜 봉인된 뚜껑이 열리는 거죠. 봉인 해제.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차별받고 싶지 않다. 음. 왜 나는 50년째 전을 붙이고 있고 우리 네. 남편은 왜 50년째 들어누워서 바다만 먹나, 뭐 예. 이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니까 2015년에서 2019년의 경우에 이게 9월 달에는요, 7,329건이었던 이혼이 명절 지나자마자 10월 달에는 11.34%가 느는 거예요. 오. 예.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1.34 얼마 안 것 같지만 예. 노인 부부들을 보면 이게 또 황혼이니까 좀 심각하죠. 그리고 또 전체 이혼 건수도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혼 건수가 더 늘어났는데, 이 국가 데이터처의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니까 2024년 63세 이상의 남자의 이혼율이 8.0%, 13.2%인데 전체 이혼 건수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고령의 이혼 건수는 이렇게 65세 늘어나고 이상은? 있어. 네. 주로 이혼 상담이 음. 이렇게 중장년층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렇게 통계를 보니까 확실감이 되네요. 네, 그리고 네. 설 이후에 저런 고민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유인계 평론가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60대, 70대의 삶이 예전과는 좀 달라요. 신중년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건강하고 또 활동적이고 또 연애까지 자유롭게 또 하시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이혼이 늘어난 만큼 또 늘어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혼 얘기입니다. 보면은요,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혼을 뜻하는 황혼, 재혼 이건데, 통계청 조사 결과 보면은 2024년에 고령 재혼자가 6,326명으로 이게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한 거고요.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거의 한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통계 수치를 봤으니까 한번 해보는데, 일단 세 분을 특별하게 모셨는데 입장이 좀 갈려요. 네. 제가 사전에 여쭤보니까, 자, 한 분은 황혼의 부모가 재혼을 하지 않고 좀 연애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녀의 입장이신 거고, 또 두 분은 황혼, 연애, 재혼을 적극 찬성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일단 연애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60대 이상의 오늘 청바지 입고 나왔어요. 다 청바지라고 해요. 요새 건배사를 제 친구들이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아, 청바지? 네, 그래서 자기들이 몇 살인지 모르고 또 연애 감정이 예전처럼 체념하고 포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남들이 뭐라고 할 수는 국가에서도 관리해서도 안 되고 자녀들도 간섭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다만 재혼만은 이게 법적으로 약속을 하는 관계고 노후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좀 신중히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우리 김수정님은요?
제 주변에 이제 워낙 또 예. 이렇게 나이대가 또 이제 막 헤어졌다가 또 다시 재혼할 나이니까 네네. 재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황혼의 어떤 연애 뭐 그런 거는 되게 적극 찬성합니다. 다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다면은 뭐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사랑, 예. 도파민 나오고 엔도르핀 나오고 네. 그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남자 중심의 경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 그 만나서 나를 변하게 하는 그런 연애라면 얼마든지 저는 정말 찬성하죠. 호르몬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연애 예.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우리 이 변호사님 조금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은요. 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재혼이라는 건 결혼이고 결국 법률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률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뭐 계속 강조드리는 거긴 하지만 법률론은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번으로 족하다. 네. 네. 그러니까 재혼을 하게 예. 되면은 사실혼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법률론을 2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계약이라서 우리가 사랑과는 또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건 괜찮지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법률론으로 다시 엮인다는 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김 소장님은 네. 황혼, 재혼, 이혼 뭐 이런 거 둘러싸고 여러 고민 상담 많이 하시니까 예, 많이 주변에 하시죠. 사례 어때요? 예, 전대 사례를 이렇게 보자면은 뭐 네. 저 멀리 볼 것도 없이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뭐 한 몇 년 전에 이제 재혼을 했는데 정말 그 옆에서 볼 때 눈꼴 사나워서 못 볼 정도로. 근데 이제 그 부분의 어떤 특징을 제가 보니까 서로 칭찬을 참 많이 해주더라. 또 좋은 거 있다면은 역할이 구분돼 있더라. 또 좋은 게 있다면은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력이 안정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서로 칭찬하는데 가만히 요즘 보면은 그 연애할 때는 상담을 별로 안 하고 그 재혼 전에 상담을 좀 많이 요청하는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황혼의 재혼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로 또 체감을 하시는군요. 예, 저는 이제 체감을 하죠. 아니 근데 사실 황혼의 사랑을 좀 원하는 남녀의 통계를 다시 한번 저희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보입니다. 재혼을 원하는 황혼의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많다라는 수치가 보이는데 유민기 평론가님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이 든 여성들이 인정받을 데가 없잖아요. 사회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자녀들이 아유 엄마 예뻐요. 뭐 엄마 뭐 먹으러 갈까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을 해서 재혼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실혼이잖아요. 황혼이면 어쨌든 네네. 실혼이면 어우 당신 오늘 뭐 마마 잘한 것 같아라든지 우리 이거 먹어볼까? 그래서 서로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막 파스도 붙여주고 뭐 파스도 사실 붙여주고. 파스 예. 붙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황혼 네. 건강에서는 그래서 그런 인정받고 싶고 밥을 해도 혼자 먹을 때 못 견디는데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서 어우 맛있는데 이런 데에 좀 현혹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통계 자료 나왔지만 저도 굉장히 의외였던 게 네. 어떻게 여성이 8.6%고 남성이 3.6%가 안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 변호사님 더 많이 알겠지만 재혼의 걸림돌이 대부분은 상대편이 아니라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돈이 많고 그래도 연금도 받으시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재혼에 민감해요. 근데 자녀들이. 외로워하는 엄마의 재혼에서는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갖고 있긴 드물거든요. 그런가요? 할머니들이 사실 뜻밖의 있긴 한데 네. 예. 그래서 여성들이 정서적 요구와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 어머니가 아니라 한 여성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요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재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윤빈경 평론가 그런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걸림돌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황혼에 내가 뭐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싶어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네. 좀 걸림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벽들이라는 건데요. 지금부터는 그 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네. 본격적으로 해보죠. 첫 번째 이겁니다. 바로 이 사랑을 알리는 게 맞을까요? 자식 눈치, 세상 눈치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저희가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 볼까요? 자, 저와 제 남자친구는요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른바 복지관 커플, 이걸 BC 커플이라고 부르나 봐요. 예. BC 커플입니다. 20년 전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했고요. 그 뒤로는 혼자가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아이만 키우면서 쭉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설렘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집수리를 좀 도와주고
제가 다치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를 간호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덧 서로한테 좀 물드는 의지하는 사이가 된 거죠. 남자친구는요, 그런데 이 관계를 당당히 세상에 좀 공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근데 저는 좀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눈도 좀 무섭고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 아이의 반응이 어떨지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노망났다 이러는 건 아닐까요? 아이의 결혼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나는 떳떳한 엄마로 남고 싶은데 이 사랑 숨겨야 할까요? 아니면 알려야 할까요? 인데 자, 김대현 소장님. 네. 일단 남성의 시각에서 한번 보면은 공개하자. 남성의 시각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남자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남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널리 공개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하고는 사귈 일이 더 중단되니까 네. 자기 거나 어떤 소유를 말하고 싶은 욕구도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공개를 하고 싶죠. 네. 그러나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지켜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성과 남성 입장을 다 이해를 하나 그 남성분이 여성의 입장을 좀 배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미 사귀고 밥 먹고 뭐 그냥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개하는 것만 좀 양보해 주면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텐데 이거를 계속해서 고집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걱정이 되는 게 이 여성분이 이혼한 사유가 폭력이잖아요. 네. 그런데 반복 강박이나 심리학 용어가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사람은 옛날에 그런 말 들었잖아요. 너는 왜 맨날 그런 거지 같은 옷만 입냐? 너는 왜 맨날 좋은 사람 내비두고 왜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나냐? 이상하게 자기가 뭔가 그 불편한 익숙한 그 끌려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이 약간 폭력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주장한다면 그래서 저는 약간은 좀 여성의 입장을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아직 뭐 시각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사연에서 공개하는 게 자녀 입장에서는 나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현존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재혼을 하는 거, 법률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연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저 어머니는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좀 독립될 필요가 있어서 재혼과 상관없이 그거는 저 어머니가 공개하는 게 자녀 입장에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공개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주체적인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자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까지도 사실 고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는 사별하는 경우에는 뭐 대체가 되지만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폭력, 뭐 도박, 뭐 별의별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혼은 본인도 꺼려지기도 하고 주위의 시선 좀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젊어서 재혼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각자의 성장한 자녀들이 있다면 네. 그 자녀들이 결혼을 또 앞두고 있다면 혼주석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서 네.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재혼에 반대할 권리는 없습니다만 그들의 의견도 그렇게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전 결혼에서의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서 네. 폭력성 있는 남편하고 이제 헤어졌으니 다정다감한 남성을 원해서 이제 재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폭력적인 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한 면에 내가 못 가졌던 면만 갖춘 사람에 휩쓸리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조언까지 주셨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사연이 나올 만큼 여전히 또 망설여지고 좀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좀 흥미로운 거는 이 사랑과 또 연애의 기준만큼은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를 좀 소개받고 싶다 이렇게 기준들이 있으세요? 젊을수록 좋지. 내가 늙었으니까 늙은 애들 싫어. 미안하지만 이렇게 좀 완벽하고 팔뚝도 좀 꽉 굵고 남자다운 남자. 그런 거 보면 보기만 있어도 좋아. 난 지금도 이렇게 좀 남자가 발랄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하고 동갑까지는 좋고 조금 연하면 좋지. 아니 물론 전 선생님의 일부 얘기긴 합니다만 발랄한 연하남 이게 요즘 황혼 여성들이 꿈꾸는 이성상인가요? 뭐 그런 로망이나 막
그건 가질 수 있죠, 충분히. 네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장민호 씨가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 팬들이 할머니들이 참 많은데 예. 노래를 좋아해 주는 건 고마운데 재혼해 달라고 그렇게 아이고. 네. 결혼해 달라고 네.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애정이 넘쳐서 그렇겠지만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정말 굉장히 권력 있는 분이나 재력 있는 남성들이 30대 뭐 20대 이상 차이 나는 젊은 여자랑 결혼한 걸 트로피 와이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의 관계가 그렇죠. 네. 권력과 돈이 있으면 30대, 40대 여자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근에 들어서 여성도 재력이 있고 전원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100억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연하남이 트럼프 허즈밴드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사실 나이 들어서 전원주 선생님이 80대신데 연상을 찾으면 90대입니다. 그분들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으며 자칫 잘못하면 간병인으로까지 하느니 내 돈 갖고 하죠. 근데 좀 더 발랄하고 신선하고 재밌게 해주고 뭐 누나라고 불러주면 더 가슴도 설렐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요. 여성은 반드시 연상의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도 편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게 실제로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아까 그래픽을 보면은 네.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보면은 자, 황혼 여성 배우자 조건은 네. 동갑 연하를 선호하고요. 외모가 1순위다. 음. 거절 요소는 단신, 노안, 왜소한 신체, 비만 이런 점들을 따진다는 조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요. 황혼 로맨스를 꿈꾸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언급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네. 우리 그 바깥 양반이랑 그 저거 된 거는 인연이 된 거는 운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끔가다 해요. 없으면은 좀 힘들어 내가. 왜냐면 아침에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여보 오늘 날이 온도가 몇 도래? 추울 것 같아. 당신 그 데크에서 찍는다며 옷 잘 입고 나가.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그 조건이 뭐냐? 다정함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재혼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의 트렌드가 다정함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도 나왔고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예, 그게 네. 남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리더들도 다정한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에 지금의 그 황혼 어르신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20세기에 태어났지만 19세기에 봉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이고 뭐 당신 뭐 오늘 몸은 좀 어때라든가 오늘 입은 옷이 잘 어울린대라는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공감력이 정말 없어요. 네. 근데 공감력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저는 성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뭘 입었는지 어쨌는지 제 남편도 저 머리 자르고 가도 못 알아봐요. 네, 그래요. 네. 네. 존재가 없어 보이는 그런 남편분이 사람에게 들으셔서 서운해하실 것 지금 같아요. 40년째 살고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랬는데 누군가 다정하게 추운데 뭐 이거 핫팩 좀 쓰시죠라든가 이거 너무 차가운데 드시지 네. 마세요라든가 해주면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20세기의 가장 큰 무기는 인공지능하고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다정함인데 그게 황혼의 파트너로선 최고의 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정한 것이 전부다. 다정함이 AI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저는 AR에서 전화 와도 다정하게 물어본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정함이 1순위신 거예요. 근데 아니 황혼 로맨스 상대로 아니 다정함만으로 그 로맨스 상대를 찾아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우리가 결핍에 예. 꽂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없는 것에 가중치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혼하는 과정을 거치고 혼자 살다 보면은 다정함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가중치를 주는 것뿐이고 제가 볼 때는 전 남편, 전 배우자하고도 다정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랬죠. 그죠. 처음엔 다정했는데 네. 그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다정함이라는 거는요. 어떤 태도라기보다는 관심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다정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되니까 내 남편은 다정하지 않아. 그렇게 이제 결론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재혼 상대의 중요한 요소는 다정함만으로는 결정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예. 다정함은 하나의 외형적인 조건에 불과한 거고 본질적인 거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근데 이것도 계속 봐야 되는 게 처음에는 다 관심이 있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식었을 때, 관계가 식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갈 거냐. 네. 그러니까 2번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재혼인 경우에도요. 다정함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 작동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처음에 대부분의 관계는 시작은 다정했다. 네, 그러니까 다정했어요. 문제 해결을 더 집중적으로 봐라 이런 네. 조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성 얘기도 해봐야겠죠. 황혼의 남성들이 원하는 연애 상대자는 어떤 사람일까? 일단 황혼 미팅 현장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사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한 4~5년 정도. 사별하고 10년 정도 돼야 재혼을 하면 좋대요. 너무 빨리 하시면 혼난대요. 자녀분들 다 성장하시겠는데. 독립해서 잘했죠. 누구 딱히 못 만나시면 계속 저랑 카페 가기 하시고 연금 깨먹기. 연락 주시면 제가 자, 실제 미팅 현장 모습 보여드렸는데 사별한 지 얼마나 됐냐, 뭐 자녀는 어떻게 됐냐, 심지어 연금까지 좀 꼼꼼히 따지는 모습인데 그 예전에 경제력은 남성 이렇게 외쳤는데 이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제는 뭐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이제 많이 좀 생기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런 말씀도 죄송하지만 소통이라는 게 되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제 돈이 소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황혼의 재혼의 결합에서도 이 경제력이 있다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제 친구 얘기를 또 해드리자면 재혼을 했는데 건물주예요, 여성이. 그래요?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모임에도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뭐 인격, 다정함 다 좋은데 이 경제력이라는 것이 이 모든 요소를 다 덮어줄 수 있는 어떤 마법의 에너지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아까 뭐 연금을 타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어떻게 쫀쫀하고 찌질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리스크를 한번 점검해본다, 체크해본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서 황혼 남성의 배우자 조건은 그 이제 결혼정보회사 업체에서 조사를 한 게 빚이 없을 것, 일 경험, 경제 활동을 지속할 것, 연금, 임대 수입 등 고정 소득이 있을 것, 이런 이제 조건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이지훈 변호사님, 자녀의 입장 또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 이 황혼 남녀들이 따지는 조건들을 한번 저희가 봤는데 어떠세요?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다정함, 남성분들은 경제력 있는 여성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래도 경제력,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경제력을 따지는 건 제가 볼 때는 결혼 생활에서 혼자 이제 가장이 돼서 그 가정 경제를 책임졌던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또 그것도 역시 결핍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렇게 해서 그 반대되는 이제 사람을 찾는 거로 보이는데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경제력이 만약에 어머니가 경제력이 없으신데 경제력이 있는 분이랑 재혼을 한다. 그러면 찬성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노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혼이든 초혼이든 사실 조건이 달라질 건 없는데요. 경제적인 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당연히 저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자녀 얘기까지 해봤다면 황혼 연애를 가로막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돈 얘기입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재산은 재산이다. 아버지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연애 관련된 사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자녀 입장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도 곁에서 함께 회사를 키웠습니다. 3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뒤에 아버지가 한동안 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여성분을 만나서 다시 활기를 좀 찾으신 겁니다. 재혼을 하겠다고 하셔요. 아버지가 좀 다시 웃는 모습을 되찾은 건 너무나 고맙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이 그 여성에게 넘어가게 되는 건 아닐지, 그냥 연애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 마음이 좀 이기적인 걸까요? 라는 사연인 겁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아니, 사실 김대현 소장님. 이 사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짧게 여쭤보면은 부모님 재산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왜 내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우리나라 이제 그 유교 문화에 있는 유교 문화권의 나라들의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이제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뭐 되는 어떤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 공동체의 재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머니가 같이 해서 이룬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또 신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애착이 좀 강한 거고, 그리고 솔직히 뭐 상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약간
부모의 어떤 그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 부모의 재산을 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재혼을 하고 싶은데 저렇게 좀 자녀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도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여성을 먼저 소개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옛날에 윤문식 선생님처럼 네. 자녀들에게 공개하고 재산을 미리 다 배분해 놓고 남은 거 돈을 갖고 우리끼리 살겠다 하고 클리어하게 하면 되는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나 결혼하겠다. 그럼 이제 사실 뜬금없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미리미리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례에 좀 법률적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녀들의 그 마음은요 예. 이기적인 게 전혀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상속이라는 건요 원래 혈족한테 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네. 피로 가는 게 상속이에요. 근데 배우자한테 상속을 해주는 이유는 함께 재산을 읽었거나 그런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황혼으로 재혼을 하신다면 네. 재혼한 배우자는 사실 그게 없잖아요. 혈족도 아니고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은 물론 아버지 재산이긴 하지만 거기에 자식들도 기여한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볼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맞고요. 아버지로서는 자식도 사랑하고 재혼할 여성분도 사랑한다면 자기가 사후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어떤 서면으로 확실하게 남겨놓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돈 문제가 있다면 황혼 로맨스를 가로막는 마지막 벽이 또 있어요. 바로 뭐냐? 건강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쑤시고 연애하다 아프면 어떡하지? 이것도 사례로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저는 젊은 시절 이혼하고 혼자 남매를 키웠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아이들과는 조금 서먹한 사이가 됐고 어느새 다들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된 거죠. 70이 넘어서 늦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실혼을 전제로요 병간호를 좀 부탁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나를 돌봐주면 이 집은 당신에게 남기겠다 이런 합의서를 쓴 겁니다. 저의 이런 선택 잘한 걸까요? 라는 입장인데 사실 유인계 평론가님,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병간호를 조건으로 연애를 하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이 건강하던 뭐 아프던 책임을 지는 거 사실 결혼이란 건 책임이잖아요. 네. 뭐 의리보다는. 그런데 아픈 거를 숨기고 했을 때 나중에 드러나면 사실 뭐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로 한 게 아닌가라는 타격감이 있겠지만 사랑을 하였고 사실혼이고 거기다 합의서까지 써줬다면 건강에 보장하는 한 할 텐데 가족에게도 그 얘기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합의서를 썼고 사후에 이 집이나 재산을 주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아프신 상태에서는 다른 방법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궁금합니다. 자식들도 이거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돌봄을 조건으로 쓴 이 합의서가 법적으로는 유효합니까? 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실제 저런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아, 그래요? 이제 사실혼을 전제로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도 계약서라고 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증여할 때 어떤 효도를 조건으로 해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관계를 사실혼이나 재혼 배우자하고도 미리 체결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자식들이 법적인 딴지 이런 거를 걸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저 사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예. 나를 돌봐주면 내가 사후에 이걸 주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네. 미리 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 부동산을 주고 그다음에 조건을 붙이는 거고요. 그 조건이 나중에 성취되지 않았을 때 뭐 재산 증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식들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자, 김 선생님 쭉 들으셨어요. 네. 행복한 노년의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그 자기 어떤 문제점 헤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별이 아닌다면 그런 걸 약간 고치고 자기 관리를 해야 어떤 새로운 사랑을 좀 맞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죠. 유인기 평론가님.
일단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사랑받기 이전에 내가 사랑에 충만하다면 남들이 주는 사랑은 그냥 서비스일 뿐이고 사실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 이런 얘기했어요. 남편과 사랑은 그냥 디저트이지 메인 코스가 아니거든요. 내가 메인 코스라는 인식을 갖고 혼자 밥도 잘 먹고 혼자 책도 보고 혼자 여행도 가는 훈련을 해둬야 슬픈 황혼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메인 코스다. 또 세 분과 함께 황혼의 연애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